안녕하십니까, 김동준입니다. 오늘 이제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에서 17번 윤리 지문 놓고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상당히 좀 어려웠죠. 이번 시험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고난이도 지문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글을 읽어나갈 때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살짝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었을까? 최대한 실전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문단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판단해 나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연습해보는 기회로 삼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 지문을 다 하나하나 해설하거나 이 문장의 의미가 어떻고를 이렇게 좀 보진 않을 거고, 우리가 실전에서 이 문장들을 읽어 나갈 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을 내가 뭐라고 의미를 파악해 나갈 수 있겠는가에 조금 주목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얼마나 실전적인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인데, 그러나 전환되는 게 나왔으니까 이 뒤에가 좀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것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어놓지 못했다?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는 뭔가 이 앞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A어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대요. 여기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덕 용어와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게 살짝 다르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바로 보고 잡는 것은 조금 어려웠을 테니까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A어가 요런 이야기를 했구나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A어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도덕 문장은 뭐를 갖지 않는다?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 그걸 이렇게 판단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덕 문장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는 거구나. 정확히는 참 거짓과 관련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구나. 그럼 그게 아마도 얘네들이 만족스러운 답을 내어놓지 못한 것과 연결해 본다고 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건데 A어는 그게 안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고 나면은 이 뒤에 문장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 A어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을, 자 근데 이건 중요해요. 아까 우리는 무슨 이야기 했냐면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문장이라고 했네. 그러면 얘는 진리적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뭐가 아니어야 돼요? 도덕 문장이 아니어야 되겠네요. 왜? 도덕 문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적 합성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진리적 합성을 갖는데, 그럼 얘는 당연히 도덕 문장이 아니어야지. 그치? 정말 그런가?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약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를 봐보는 거예요. 여기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뭐가 없다고 주장한다?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대충 읽어도 진리적 합성을 갖는 건 도덕 문장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 둘이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니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 살짝 덧붙어 있는 거, 분석적 문장이거나 뭐에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도덕 문장이 아닌 애들에게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 분석적인 것도 가능하고 종합적인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도 없고 뭐도 없어야 돼? 종합적이지도 않고 뭐이지도 않아야 돼요? 분석적이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다른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첫 번째,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는 거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은 거야.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 있어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것은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는 살짝 바꿔놨지만 이 말 우리가 판단하는 건 별로 문제없죠? 이건 무슨 말인데? 도덕 문장은 종합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거의 그대로의 반복입니다. 진리적 합성은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인 이런 문장에서 진리적 합성을 가질 수 있는데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 도덕 문장은 뭐이면 안 돼? 종합적이지도 않고 분석적이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잡고 넘어가는 건 별로 문제 없잖아. 그렇잖아. 내가 이걸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봐봅시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대.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 봅시다. 도덕 문장은 뭐를 갖진 않지만 진리적 합성을 갖진 않지, 적합성을 갖진 않지만 도덕 문장은 뭘 갖는 거야? 정서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한 거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봤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연결되는 거죠.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과 도덕 문장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도덕 용어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온 걸까? 여기 나온 거야. 즉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가지지 않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왜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나요? 오해는 잘못했다는 거지. 왜 오해해? 그것은 도덕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헷갈리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도덕 용어에는 두 가지 기법이 있는 거야. 뭐랑 뭐가 있나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 그 다음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이 있대. 근데 우리가 이 문장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이건 한번 잡아보게요.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감정을 표현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무슨 얘기냐면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며. 그러면 이건 정서적 의미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이라면 그럼 이때에는 얘가 뭐와 연결되는 걸까? 도덕 문장과 연결되는 거로 봐도 특별하게 문제 없겠네요. 반대로 기술적 용법은 얘는 도덕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정말 봐봐요. 이거 정말 이렇게 봐도 되나? 한 번 더 봐볼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생각해보면 그럼 도덕 문장이면 종합적이거나 분석적이지 않아야 돼. 그치? 정말 그런가 봐봐. 이건 도덕 문장이면은 종합적이거나 분석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도덕 문장이 아니면 종합적이거나 분석적인 거 가능하잖아? 근데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나타났냐? 이게 만약에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였어요? 아까 우리 종합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종합적이면 무슨 문장이 될 수 없었던 거였어? 도덕 문장이 될 수 없었던 거였네. 그렇잖아. 그럼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만약에 기술적인 용법으로 쓰였다. 그러면 얘는 도덕 문장과 관련된 단어일 수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만약에 얘가 그런 표현적인 걸로 쓰였다면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도덕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 표현적인 건 뭐라 그랬으니까 정서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왜 헷갈려? 기술적인 용법과 표현적인 용법을 헷갈려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는 문장을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장처럼 받아들인 거다. 그리고 그건 도덕 용어의 잘못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얘는 당연히 도덕 문장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정도의 의미냐? A어는 그냥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담은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것 정도인 거야. 그리고 감정을 담았다면 얘는 뭐가 안 돼? 기술이 안 된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과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A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어는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 거야. 얘는 종합적이지도 분석적이지도 않고 정서적 의미만 있는 거다. 만약에 종합적이거나 분석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건 뭐인 거다? 도덕 문장이 아닌 거다예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볼까? 자, 그 다음에 나로 갑시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논리학에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데 근데 둘이 딱 엮어놨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한번 눈치 까보자고. 윤리학의 특정 견해 누굴까? A어겠지. 자, 갑자기 여기서 칸트 이야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A어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마도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A어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줘.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긍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전건긍정식은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대. 그것도 그냥 타당한 게 아니라 반드시 타당해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가자고. 전건긍정식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래. 논리학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튀어나오냐?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뭔 말이야?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대조해 나가면 될 거야. 대응해 나가면 될 거예요. 귤은 맛있다. 편의상 다 적기 귀찮으니까 맛있는 귤을 귤이라고 한다며요. 이렇게 합시다. 귤. 자, 귤은 맛있다. 이게 귤이에요. 이것은 뭐를 보여주냐? 화자의 감정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여기서 이게 A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감을 잡았잖아.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얘는 도덕 문장과 연결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넘어갑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귤이면 금 이렇게 합시다. 귤이면 금이다라는 문장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데 그럼 이게 갑자기 뭐가 되냐면 얘는 선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는 감정이던데 왜 갑자기 얘는 선호지? 이거 놓쳤겠지?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도 결국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감정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귤은 맛있다라는 문장일 때는 감정을 표현하지만 귤은 금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뭐를 표현하지 않는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네. 그럼 이 둘이 같은 문장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귤인데도 얘는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문장이고 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도덕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들 둘의 문장이 서로 달라지는 거네. 그럼 이걸 대응시켜 봅시다. 자, 귤은 맛있다는 P이고 귤은 맛있으면 귤은 비싸다는 P이면 Q이다가 될 거야. 그러면 봐봐.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고 하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어야 되는데 이 두 문장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담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네요. 그러니 이것은 결국 무슨 결론으로 이어진다? 전건긍정식이 뭐하게 된다? 틀리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구의 이야기가 맞다면? 도덕 문장을 이야기한 A어의 이야기가 맞다면. 그러면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은 이걸 비판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 A어를 비판하기 위한 거라면 도덕 문장은 없어야 되는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 전건긍정식에는 오류가 없고 도덕 문장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논리자들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일 거예요. 그럼 그걸 좀 더 보기 좋게 여기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의 논리학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논리학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만약에 도덕 문장, 즉 A어의 이야기가 맞다면 도덕 문장이 참이라면 그렇다면 전건긍정식은 틀려야 돼. 그런데 얘네들이 말하고 싶은 건 사실 A어에 대한 비판이잖아. 그러니까 진짜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 거예요. 도덕 문장은 잘못된 거다. 전건긍정식은 뭐여야 한다? 참이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잡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잡고 그 뒤로 가봅시다. 이에 전건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 우리 봤네? 이거 무슨 문장? 도덕 문장일 때 도덕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 하나는 무슨 문장이고 도덕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 문장이 아니고 전건긍정식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어요. 여기에요. 논리학자들 도덕 문장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야. 예시를 한 번 더 줬어. 어려울까봐.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은 나쁘다. 똑같은 거야. 근데 봐봐. 이게 만약에 전건긍정식 이것이 이게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데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된대.
자, 다시 이 전권 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라는 말을 굳이 쓰는 건 직관적으로만 타당해 보이고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지. 어떤 경우에 감정을 표현했다면, 즉 뭐일 경우? 도덕 문장일 경우에는 이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돼요? 그러면 사실 얘네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전권 긍정식은 객관적으로만 타당해 보이면 안 돼. 참이어야 돼. 근데 도덕 문장이 맞다면 직관적으로만 타당해 보이고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아진다는 거야. 이 말 뭔 말인지 됐니? 오케이? 요렇게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행크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게 우리 판단의 핵심이 될 거예요. 자, 행크스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짓는데, 이건 갑자기 뭔 말일까?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봐봐.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예요. 단독으로 진술되든 P든 그렇지 않든 P면 Q이다 이렇게 되겠니? 판단적이래. 판단적이라는 건 갑자기 뭔 말일까? 이건 우리가 사실 여기서만 봐서는 알기 좀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말은 갑자기 왜 하는 걸까? 우리가 앞에 문제 상황이 뭐였어? P와 P이면 Q이다에서의 P가 서로 달라지는 게 문제였잖아. 근데 여기선 이게 그렇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래. 그럼 우리가 이거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얘네들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전권 긍정식이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쁨,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도라는 거야. 정말 그런지 볼까요? 그 뒤에 봐봐. 얘네들이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그 문장의 본질이야.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이야. 즉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비롯한 모든 문장은 판단적이고 그러니까 참 또는 거짓이니까 진리적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의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전권 긍정식의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봐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도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는 거예요. 결국 행크스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 이 논리학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도덕 문장이 맞으면 전권 긍정식이 틀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도덕 문장에도 오류가 없고 전권 긍정식도 참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이 말 뭔 말인지 되니? 요렇게 우리가 잡고 넘어갔다면 문제를 풀기 훨씬 쉬워지겠죠. 그쵸? 그것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뒤에 여기 문단어 하나 남아있네. 그렇다면 P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데? 완전히 같진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점이 있는 거니까. 그럼 뭔데?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냐 발현하지 못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 문장 그 자체는 여전히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 말은 여전히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든 발현하지 못하든 판단적 문단으로 두 문장의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놓고 문제 한번 봅시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사실은 요거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13번 문제입니다.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여기 밑에를 한번 봐봅시다. 이건 그냥 볼까? 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그랬거든. 근데 모든 문장은 판단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치?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나? 단독으로 진술되었다 하더라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는 거거든. 근데 진리적 합성을 가지려면 뭐가 아니어야 돼? 도덕 문장이 아니어야 돼. 근데 나쁘다는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쵸?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에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이거 우리 뭐라 그랬어? 판단적인 거라 그랬지? 판단적인 건 계속 유지된다 그랬어.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대.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P면 Q이다 같은 상황에서는 얘가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거 진술할 수 있는 거야. 그치? 4번이 답이야. 5번.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4번 완전히 잘못 설명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은 판단적인 거잖아. 그치? 이 판단적인 것은 그 모든 문장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 없는 거야. 5번.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자 판단적인 본질이 발현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 본질은 정확히는 판단적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판단적 본질은 유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잡한 거. 저는 요거 한번 봐보고 싶네요. 15번이에요.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좀 복잡한데 1번 기억은 일부 논리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여기거든요. 이 논리학자들의 주장은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다 그랬거든. 이 판단이 좀 어려워. 근데 봐봐.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만약에 A어가 true인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권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이렇게 가봅시다. A어가 만약에 참이라면 전권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그러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건 봐봐봐.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A어가 틀렸다고 하면 전권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건가? 아니잖아. 전권긍정식은 직관적으로든 진짜로든 무조건 타당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 이거는 사실 정확한 비판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A어의 윤리학 견해를 비판하는 건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고 했을 때 전권긍정식이 논리적인 오류를 갖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거야. 그래서 1번은 우리가 틀리다고 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자, 이 보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보기에서 요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선은 옳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표현한다. 그리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것도 역시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인 거냐면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도는 우리가 이제껏 봐왔던 문장과 따지면 뭐에 유사한데 본문에서 이미 언급된 적이 있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언급했냐? 지금 여기 봐보면 이런 식의 말이 나타나 있어요. 전권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지금 무슨 문장? 감정, 도덕 문장일 때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태도는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 도덕 문장에 대한 이야기겠네. 그러면 누구와 가장 유사해야 돼? A어와 유사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결국 이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으로서 도덕 문장에 유사한 보기가 그럼 A어와 유사해야겠니? 얘네들과 유사해야겠니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봐볼까요?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그럼 이거는 A어에 가깝겠지? 그러면 A어의 생각과 보기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생각은 서로 상충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서로 유사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2번.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 이건 좀 잡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논리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전권긍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논리학자들의 이야기는 태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보기와 상충해야지. 그치? 여기는 태도, 감정, 도덕 문장이니까. 3번.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 이것도 굳이 따지면 뭐에 가깝겠니? 이건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에 가깝잖아. 근데 도덕 문장은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보기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 그 진리적 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충한다고 말해야 돼. 이 말 뭔 말인지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봅시다. 이 다음 부분입니다.
4번 귤은 마시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고를 표현한다. 무슨 문장이어야 돼? 도덕 문장이어야지. 그럼 이거는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 이것도 도덕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둘은 서로 상충하지 않아야 돼요. 그치?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 무슨 문장?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에선 거창거질 수 없다. 이것도 뭐야? 도덕 문장의 이야기잖아. 그러면 얘도 결국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돼요. 이 말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문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선택지들을 따져나가는 기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막 복잡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선택지들을 실제로 제껴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 뭔 말인지 되나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